감사드립니다. 네, 학부모들 반갑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몇 년 만에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는 2019년 9월자로 본교에 입학했습니다. 정덕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1994년에 개교돼서 올해 30년째가 됩니다. 현재 학생 수는 1학년 8학급, 2학년 8학급, 3학년 7학급 총 23학급에 69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원 47명, 교직원 합쳐서 한 70명입니다. 해년마다 지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한 학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교실 부족해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순천 시내 학교 학생들 배정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순천 여중, 동산 여중, 이수중학교를 완전 공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들 우리 학생들이 본인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을 아신가요? 그 말은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아들, 나는 믿어. 이 말이 참 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욕심부리셔가지고 막 너무 차분하지 마시고 기다림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모든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우리 교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에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님께서 아까 잠깐 학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중등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초등과 중등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2015 교육관 2015년도에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교육과정이 발표되었고요. 2025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올해 발표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달라진 교과서나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아마 2022 교육과정에 따른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인간은요, 창의 융합형 그리고 행복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얘를 그냥 즐겁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행복해야만이 학습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2015 교육과정의 지향점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학교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는 좀 더 학교 가면은 따뜻한 교육도 해야 되겠고, 머리도 좀 바닥이 잘라야 되겠고, 뭔가 이렇게 복잡 기준을 좀 깊게 해야 되겠고,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육 활동에 좀 방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래서 다양한 현재의 모습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 창의적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가 고민을 잠깐 나누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학교의 교육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프가 만났어요. 일본과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대만의
1인당 GDP입니다. 물론 이제 GDP를 따지면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 1인당 나오면 거의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거거든요. 예, 작년 2022년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10년 전만 하면 차이가 많이 났죠. 우리가 대만은 비슷했는데, 그랬는데, 일본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 일본하고만 비교해보자면, 올해 전망입니다. 올해 전망인데, 이렇게 전망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31,950달러, 이게 35,000달러 된다는 말도 들었었잖아요. 그건 이제 환율 때문에 지금 1,100원대에서 1,300원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고요. 일단, 일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물가수를 고려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더 앞섭니다. 이런 차이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요. 항상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자 했는데 이제 일본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올해부터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이거 어제 중앙일보에 매일경제에 나왔던 것이어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수능 3등급도 서울대를 간다. 이게 특별전형은 아닙니다. 일반 전형으로, 물론 다 3등급이 아니고 수학 1등급이었는데 나머지는 뭐 2등급, 3등급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자녀들은 이제 앞으로 6년 후에는 1학년 같은 경우 10년 후에는 수능 5등급도 서울대학교 간다는 말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고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학교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도 고민하고 교육부도 고민하고 다 고민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인간형을 만들자 등등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이 현재 전라남도에서 내세운 교육 방향이 되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공부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공부하고 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문제지를 가지고서 뭔가 열심히 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하고 뭐하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현재 우리 머릿속에 오르지만 사실 공부라고 하는 건 한자는 저에게 쓰고요. 저것을 제가 중국식으로 비슷하게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쿵푸. 이소룡의 그 쿵푸가 한자로 공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것을 할머니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공부 열심히 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란 사실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언제부턴가 우리는 굉장히 협소하게 공부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책을 읽고 있으면, 소설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하라고 뭐하냐라고 책을 뺐었죠. 이게 지금 저희들도 그랬고 아마 부모님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공부의 개념이 다시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가 말하는 공부나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의 공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과거에 협소한 개념을 보면은 학교가 공부하가지고 뭐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공부의 개념이 다시 다양해지는 것은 아까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들, 우리 경제적 수준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에 우리의 본인들이 담겨져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조건 활동 보호를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학교에 굉장히 힘들지 않은 문제들이 매스컴에서는 지금 웬만하면 보도를 안 해요. 굉장히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 벌을 주는 식으로 했더니 이게 문제가 개선이 안 되더라. 더 많은 문제가 많더라. 여전히 부모님들도 회복적인 것보다는 증거적인 생활교육을 많이 요구합니다만 그것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부작용이 많더라. 그래서 올해는 이것에 대해 써보자.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바로 아마 교육을 듣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죠. 지원도 작년에 거의 한 3배, 2배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원금도. 공부의 개념이 달라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은 1학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 30년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졸업생들은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한참 이제 이 사회에 뭔가 자리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정말 우리 남산중학교 출신이 어떤 국회의원이 되었고 어떤 기업의 대표가 되었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적게 40대 중반까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도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 무려 70명이 우리 아이들을 670명을 케어합니다. 거의 10명 아이들을 한 직원이 맡아가지고 맡아서 6.9명을 한 분이 맡아서 하는 70명이니까 10명 70명이 약 700명의 아이를 맡아서 하는 도와주는 그러한 학교다. 학교에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행정직으로 몇 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지만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밥을 해주시는 분, 상담을 해주시는 분,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 교통지도 해주시는 등등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다. 우리 학교 운영비 선생님 임금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전기세 내고 뭐냐고 이런 거 애들 체험학습하고 밥 먹이고 이런 거 교복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사주고 하는 거 전부 다 포함시켰더니 1년에 무려 20억 원입니다. 학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 그리고 또 모습들입니다. 벌써 10년 전 이상부터 이렇게 우리는 지향해왔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사회의 정말 트렌드로 딱 맞는 그런 인간들이죠. 우리 학교 노인규정과 특색교육활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실천하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선언적인 거 아닙니다. 이제 짧게 많은 활동도 있었지만 어떻게 노력하고 특색활동들을 활동해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멜로디. 항상 저는 이것을 마음속에 두면서 아이들을 대하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대로 나를 그대로 좀 놔주세요. 이게 7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팝송이지만 이게 현재 우리 2000년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에 대한 어찌 보면 호소이기도 합니다. 나답게 내가 스스로 디자인할 테니까 좀 믿고 나를 그대로 놔주세요. 내림비 그대로 존재하는 나 자체를 받아주시고 그대로 좀 놔주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거든요. 걱정도 되고 하지만 믿어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것이고 아까 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믿어주는 엄마, 믿어주는 선생님이 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비전과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방향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부장 김경아입니다. 학사 일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기 95일, 2학기 95일로 190일 수업 일수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졸업식과 종업식은 1월 5일에 예정입니다. 거꾸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1학기 주요 행사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표를 한 장씩 받으셨는데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1학기의 주요 행사에는 진로 체험학습이 5월 4일에 그리고 체육평가단이 5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과 6월 6일에 재량 휴업을 할 예정이고 여름방학은 7월 19일에 소원합니다. 2학기 행사 일정은 8월 16일에 개학해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1~3학년 야영 수련활동과 2학년 수학여행을 다녀오고요. 10월 2일과 11월 16일에 재량휴업이 있고 12월 29일에 학교 축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내해드렸던 대로 졸업식과 종업식은 저희 학교는 1월 5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교육활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부에서 교회 체험학습을 안내해드리는데요. 교회 체험학습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으로 연간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학습을 가시는 날, 체험학습을 최소 3일 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쌤께 제출하셔서 학교장 승인을 받은 후에 체험학습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건요. 전년도에는 코로나 가정학습을 포함해서 그게 포함되니까 체험학습일이 57일까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가정학습이 폐지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 1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의 평가 계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로 서술형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나머지 1학년 2학기부터 2, 3학년은 평가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쳐서 점수로 기록해 드립니다. 그래서 1학기의 중간고사는 4월 27, 28일에 기말고사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고요. 2학기는 중간고사가 10월 10일, 13일,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에
평가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는데요. 교과별로 수행평가를 40%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를 볼 때 지필평가를 볼 때 서술형 문항을 20% 이상 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 기준 그리고 절차를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마련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험 문제를 낼 때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 범위를 학생들에게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사 기간 중에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에 고사 기간 중은 인정점 비율이 70%로 운영됩니다. 각 교과별 평가 계획과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결석을 하는 경우에 결시생은 혹시나 이제 걸려서 등교 중지로 인해서 평가에 미응시하게 되는 경우 이 학생은 당연히 결시 처리하고요.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인정점 부여할 때 그냥 인정점을 부여주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 자료가 미제출되어서 없는 경우에는 출결은 출결대로 처리되고 그거하고 별도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가 됩니다.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위에서는 기초 기본학력 정착을 위해서 방과 후에 교과와 연계해서 기초 기본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원 연수하고 또 전문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교사가 1년에 2회 이상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은 6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부 주요 교육활동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교육복지부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교육복지부에서는 교육복지 우선사업 프로그램을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지기, 패밀리에 맞춤형 지원, 그리고 꿈나무센터 이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과 후에 월, 수, 금, 방과 후에 그리고 토요일 날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요. 교과 관련 영역이 13개 부서 그리고 특기적성 관련 영역이 평일에 7개 그리고 토요일날 3개 부서 해서 10개 부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3학년 진학 관련 안내인데요. 정기고등학교는 여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학부모 교육자료에 도입 전형 일정안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기고등학교가 특수 목적고,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특성화고로 이렇게 이제 여기 원서는 이제 지금 우선 희망하는 학생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는 특수 목적고가 있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습니다. 전형 일정 보시고요. 일단 현재는 아닙니다. 24학년도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하셔서 담임선생님과 자세한 내용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 외국어고, 전남 과학고, 강양 제철고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그 이외의
모든 전우기 고등학교는 그 나이스에서 학교 시스템이 있거든요. 나이스에서 입진학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원서를 제출합니다. 원서 제출할 때 담임쌤과 다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신 성적 산출 지침인데요. 내신 성적은 300점 만점입니다.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구별해서 성적을 내고요. 교과 영역이 70%, 300점 만점에 70%니까 210점이고요. 비교과 영역이 30%, 90점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은, 교과 영역은 당연히 성적이겠죠? 성적이고, 비교과 영역은 출석 점수,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점수, 그리고 행동 특성 영역의 점수, 이 세 가지가 12%, 11%, 6%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가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는 미인전 결석의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아이들 지도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안전부장 박연정입니다. 저기 혹시 황영호과 정순신이라는 사람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황영호는 트롯에서 거의 1등 나가려다가 지금 하차됐죠. 정순신은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가려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아들은 또 지금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데 또 혹시 서울대에서 입학이 취소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과정 부장님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을 들으시고 참고하시고,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저를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로 인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선생님들도 학교폭력과 학교폭력이 아닌 걸 구별을 잘 못하시거든요. 어머님들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친구의 책을 붙인 쪽, 이거 학교폭력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폭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폭력이 대책위가 열리지 않고 선도위가 열려서 학생들을 선도합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이 수업을 빼먹고 학교 밖에서 오토바이를 훔쳐하고 다니는 경우, 이거 학교폭력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려면 학생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를 저지른 경우,
이거 학교폭력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 이거 학교폭력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피해를 입어야 하고 폭력에 해당되는 것만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선생님들 중에 학생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거 학교폭력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학교폭력과 기타 다른 것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대상이어야 되고 학교 내외의 폭력적 행위여야만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행위별로 발생 순위를 간단히 보면 1위가 언어폭력이랍니다. 애를 말로 상처 많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비품과 같이 이런 순서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폭력은 여전히 말로 하는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1위인데요. 두 번째가 집단과의 괴롭힘으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또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사이버 폭력. 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다른 폭력들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다른 폭력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강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 강도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학교폭력은 주로 아는 사람들. 친구, 선후배,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학교폭력은 다른 폭력에 비해서 훨씬 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지속성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어제 강도 짓을 했는데 오늘 또 그 자리에 나와서 또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학교폭력은 어제 했던 학교폭력 상대가 오늘 또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나중에 갑과 을의 관계가 돼가지고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거의 노예처럼 그 아이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회복하기 어려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정순신의 아들은 그 아이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는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학교폭력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장면을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몰래 쪽 구석에서 당했다면 별로 나만 숨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많은 보는 사람 앞에서 당했기 때문에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다른 폭력과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예민하게 보살피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다루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발생을 하면은요, 애들이 막 이렇게 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초기 대응은 이제 아이들이 그 피해를 당한 아이가 피해를 입힌 아이하고 둘이 만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긴급 분리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발생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은 교육청에 우선 먼저 보고를 합니다. 전화로 보고하고 난 다음에 공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산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상황조사를 하고요. 상황조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기구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를 해서 심의하는 도중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항의서도 쓰시고 또 어떤 상황인지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해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들 사이에 화해가 되는지 정도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관계 회복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체 해결, 학교장 자체 해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거 끝까지 이 부분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교육청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심의를 열어서 조치가 내려지고 조치가 결정이 통보되면 이행이 되는데 그 조치에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에는 태학이라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1호부터 8호까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호에서 8호까지 중에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 내용이 약간 경미한 경우는 일단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유보대장에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대장에 기록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졸업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보대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일을 저질러서 또 심의에 올라가고 또 조치를 받게 되면 그동안에 유보했던 것까지 다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호부터 8호까지는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올라간 것은 이제 졸업하면서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간 2년간 보존했다가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도 학교폭력이 문제가 돼서 이 특별법이 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년 뒤에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갈 때 아무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합의를 보더라도 이 네 가지 건에 걸리면 자체 해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제출되거나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보복행위에 해당되면 설령 서로 각 피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이 되지 않고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한 대로 조치가 내려지고 조치가 내려지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그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학교폭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을 겪게 될 때가 있거든요. 실은 저도 저희 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왕따를 당해서 1년간 굉장히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한번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자녀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답니다. 내가 막 학교 가기 싫다, 막 배가 아파요, 막 이렇게 하면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막 엄마들이 막 우울해요. 막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보든 안 보든 막 한숨이 막 절로 나오죠. 그리고 또 아이 문제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저러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가 더욱더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리고 학교폭력 상처는 극복될 수 있다고 부모님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아이들도 극복될 수 있다고 꼭 확신을 주셔야만이 아이들이 이 성장일 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정상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더 공부하셔가지고 이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나 집단 따돌림을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반드시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조치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일단 심리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치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 안 알았을 단계에서는 학교에 안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에서 일단은 그 비용을 지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전공제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한테 그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부상권 청구를 하게 되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있다면 먼저 아이의 심리를,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심리상담을 반드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아이가 누구를 괴롭혀서 가해갈 학생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큰 벌이 그거랍니다. 부모님을 괴롭히는 것.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부모님이거든요. 내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걸 보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이 상대의 아이에게 또는 상대의 부모님께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일이 해결되기가 쉽고, 그리고 또 내 아이도 같이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사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전담회사는 저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도 있고 학교 전담 경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시 이제 여기에 기록이 모르시겠으면 학교 전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인데요. 옛날에는 내 아이니까 내 맘대로 때려도 되고 밥도 굶겨도 되고 구박 좀 해도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가 의무화돼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저희 교사들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했던 행동이 혹시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기 전에 하나 광고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 생활규정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이미 각 방에 새롭게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생활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난주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초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생활규정이 이런 부분들은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핸드폰 문제거든요. 지금 핸드폰을 원래 요즘 트렌드는 핸드폰을 걷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보니까 작년에 이제 막 국가인권위에서 핸드폰을 걷었다고 그걸 막 이렇게 주의를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내 아이를 위해 교육을 위해서 현명한 것인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걷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갈 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자유를 맡겨놓는 게 좋은 건지 부모님의 의견을 표출해 주십시오. 애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애들한테도 뭐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같이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할 거니까 너희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올라오면 살펴보시고 그거 꼭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색 문제나 화장 문제, 아니면 피어싱 문제,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었는데 이것도 한 6분 정도 해당하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학교병력 예방교육에 이런 말은 자녀를 힘들게 해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혹시 어머님, 아버님 이런 말 자주 쓰시는지 그런 거 눈여겨 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활동 치매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활동 치매는 사실 교사뿐만 아니라 같은 반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활동인데요. 그래서 교육활동 치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거기 3, 4쪽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저희의 거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4쪽에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해주신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활동 치매 예방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교직 운영 안내는 안내문을 통해서 학부모 자료를 통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생명공중 및 자살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 성폭력 예방, 약물 오남용 교육, 미세먼지 예방 교육은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를 탑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각종 안내문 및 통신문을 학교 종이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 3학년 학부모님 중에서 학교 종이 어플을 깔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아직 안 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종이 어플을 까시면 좀 더 안내와 통신문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